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10장은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알림, 긴급한 일,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리며 뇌가 쉴 틈 없이 만성적인 각성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쉬려고 노력해도 긴장을 풀기가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가 우리의 뇌와 집중력을 어떻게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집중력을 회복할 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시작하겠습니다.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방해 요소에 저항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낮아진 이유. 처음으로 내게 주의력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프로빈스타운으로 도망쳤을 때 내가 가진 이야기 속에서 집중력에 일어난 일은 단순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집중력을 망가뜨렸다. 이제는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기술 뒤의 사업 모델이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중요한 요소를 알게 되었다. 이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이례적으로 쉽게 장악될 수 있는 상태였다. 우리의 집단적 면역 체계는 기술이나 그 설계와는 완전히 별개의 이유로 이미 무너져 있었다. 우리 다수가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감지할 수 있다. 2020년 초 나는 증거기반 정신의학위원회와 협력해 유고부에게 집중력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여론조사를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해달라고 의뢰했다. 이 조사는 자신의 집중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파악한 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유고부는 10개의 선택지를 주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항목을 전부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이 꼽은 집중력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핸드폰이 아니었다. 응답자의 48%가 지목한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였다. 두 번째 이유는 출산이나 노화와 같은 생활 변화로 이 역시 48%의 지목을 받았다. 세 번째는 43%가 선택한 수면의 어려움 및 수면 방해였다. 핸드폰은 37%의 선택을 받아 4위에 올랐다. 관련 연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자 일반인의 짐작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핸드폰과 웹보다 더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 힘이 우리가 웹과 역기능적 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 내가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측면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훗날 캘리포니아의 보건총감이 되며 이 문제의 핵심 돌파구를 마련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였다. 그는 이 책의 자료조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묘사되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자신의 삶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대다수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는 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위험 앞에서 우리 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 펠로엘토의 교회에서 네이딘이라는 어린 흑인 소녀가 불안해하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네이딘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다. 어머니는 네이딘에게 테니스 코트에서 강하게 공을 치는 법을 알려주었고 늘 교육을 잘 받으라고 말했다. 교육은 한 번 받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평소와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때도 있었다. 훗날 네이딘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어떤 엄마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정답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집에 가면 행복한 엄마가 있을까? 무서운 엄마가 있을까? 20년 후 의사가 된 네이딘 버크해리스가 진료실에서 앞에 앉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자기 몸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오래되고 익숙한 아픔이었다. 두 아이는 각각 7살과 8살이었고 몇 시간 전 아이들의 아버지가 둘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주지 않고 차를 몰았다. 그리고 벽이 나타나자 최고 속도로 벽을 향해 돌진했다. 네이디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두려웠으리라 생각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네이딘이 나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생리학적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된다면 말이죠. 저는 그런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알고 보니 두 아이의 아버지도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네이딘이 어머니의 정신질환에 대처한 방법은 상태가 좋을 때 어머니가 훈계한 것처럼 늘 A학점을 받는 학생이 되는 것이었다. 네이딘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공중보건과 소아청소년과를 공부했다.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무렵이 됐을 때 그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급생 다수가 부자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과 달리 네이디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마지막 지역 중 한 곳이자 폭력 사건이 난무하는 무척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인 베이뷰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자 17살 소년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네이디는 새로 이사온 동네의 할머니들이 밤에 자다가 길 잃은 총알에 맞을까봐 가끔씩 욕조에서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훗날 이런 무작위 폭력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베이뷰에서 사는 것은 늘상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ADHD 진단을 받은 한 14살 소년이 네이딘을 찾아왔다. 그때까지 로버트는 한동안 각성제인 리탈린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나 약물은 별 효과가 없는 듯 보였다. 로버트는 약을 먹었을 때 드는 느낌이 싫다고 복용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전 담당이들은 계속해서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디는 로버트와 그의 어머니에게 집중력 문제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물었다. 로버트가 10살 때였다. 네이딘이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두 사람은 그때 로버트가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로버트 부모님의 이혼과 로버트의 삶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네이딘이 다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왜 로버트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지만 띄엄띄엄이나마 이야기가 쏟아졌다. 로버트의 어머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며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로버트의 어머니 또한 어린 시절 내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폭력적인 남성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길들여졌다. 그 순간 로버트의 어머니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도 무척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을 부르는 대신 아들을 아이 아버지 집으로 보낸 것이다. 로버트가 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마다 학대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이디는 이 사례를 숙고하다 이것이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더 광범위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베이뷰에 있는 병원에 처음 도착한 뒤 이곳 아이들이 충격적인 속도로 집중력 장애를 진단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반응은 리탈린이나 에더럴 같은 매우 강력한 각성제를 처방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네이디는 약물의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믿지만 이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이 수많은 아이가 겪는 문제를 우리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라면? 네이디는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인간은 전쟁 지역처럼 무서운 환경에 놓이면 종종 다른 상태로 변한다. 네이딘이 내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사례를 들어주었다.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포악해져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은 회색곰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날 저녁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는다. 뇌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위험.
우리는 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우리의 정신은 곰에게서 멀어질 방법을 살피기 시작한다. 우리는 매우 각성한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러한 곰의 공격이 자주 발생한다고 상상해보자. 일주일에 3번씩 화가 난 곰이 동네에 나타나 주민 중 한 명을 가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과각성 상태에 빠질 것이다. 위험한 대상이 눈앞에 있는 곰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우리는 늘 위험 요소를 찾기 시작한다. 네이디는 이렇게 설명했다. 과각성은 본질적으로 가는 곳마다 곰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잠재적 위험의 단서에 맞춰져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느끼거나 배워야 할 수업을 듣거나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위험의 단서나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네이디는 로버트가 교실에 앉아 수학을 배우려고 노력하다가 며칠 후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또다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숫자를 더하는 데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까? 로버트의 정신력은 단 하나, 바로 위험을 감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건 로버트의 뇌의 결함이 아니었다.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의 자연스럽고도 반드시 필요한 반응이었다. 네이디는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 그동안 타고난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들어온 아이들 중 몇몇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팀과 함께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다. 네이디는 이와 관련된 과학 연구 자료를 읽기 시작했고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를 파악하는 표준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방식의 이름은 부정적 아동기 경험 연구이며 내용이 꽤 단순하다. 이 방식은 이렇게 묻는다. 어린 시절의 신체, 정서적 학대, 방치를 비롯한 다음 10가지 부정적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비만과 중독, 우울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묻는다. 네이디는 병원을 찾아온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고 그러한 트라우마가 두통과 복통, 집중력 저하처럼 현재 겪고 있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네이디는 팀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자세히 평가했다. 4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아이에 비해 집중력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확률이 32.6배 더 높았다.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는 집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개괄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연구팀에 속한 의사 니콜 브라운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ADHD 증상의 발현을 3배 높였음을 발견했다. 영국 통계청이 실시한 대규모 연구는 가정이 재정적 위기에 빠지면 아이가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을 확률이 50%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정에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률은 75% 증가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는 그 수치가 거의 200%까지 커졌다. 이 연구의 증거 기반은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으며 네이딘이 베이비에서 발견한 사실을 대체로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네이딘은 자신이 집중력에 관한 핵심 사실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사실은 평상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하려면 시야에서 곰이나 사자 또는 현대의 위험물을 찾는 머릿속 부위의 전원을 끄고 하나의 안전한 주제로 빠져들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이 문제의 전문가인 아동정신과 의사 존 주레이디니크를 만났다. 그는 내게 초점을 좁히는 일이 안전한 환경에서는 무척 훌륭한 전략인데 무언가를 배우며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선택적 주의는 무척 멍청한 전략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자신이 처한 환경 전체를 고루 경계하며 위험의 단서를 찾는 거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네이디는 로버트의 사례에서 이전 의사들의 대응 방식이 심각한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네이딘이 말했다. 아세요? 리탈리는 성폭행을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약은 근본 원인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해요.
어떤 아이가 끔찍한 행동을 하면 대개 그건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신체에 알리는 아이만의 훌륭한 방법이에요. 네이디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종종 그건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게 되었다. 이 주제의 전문가인 애딜레이드의 의사 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건 한톡속이 되어 아이들을 폭력적이거나 용납 불가능한 상황에 남겨두는 거예요. 한 연구는 성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을 학대 경험이 없는 같은 나이대의 아동 집단과 비교한 뒤 성폭행 생존자들은 진단 가능한 ADHD를 겪는 비율이 2배임을 발견했다. 이전에 로버트에게 적용한 접근 방식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노르웨이에서 잉가마르테 토르킬르센을 인터뷰했다. 그는 자기 선거구 주민 중 한 명의 사례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한 뒤 책까지 쓴 정치인이다. 그 주민은 8살 난 소년이었는데 소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에게서 온갖 과각성 증상을 확인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늘 여기저기를 뛰어다녔고 주어진 과제를 거부했다. 결국 아이는 ADHD 진단을 받고 각성제 처방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두개골에 17cm 길이의 금이 가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아이를 살해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동안 아버지가 아이를 폭력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오슬로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인가가 말했다.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집중력 문제가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약을 처방받던 시기에도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네이디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면 적절한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 로버트를 비롯해 병원을 찾아오는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이디는 부모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저는 이것의 원인이 아이의 몸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먼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가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는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충장치와 돌봄, 보살핌을 켜켜이 쌓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아이의 부모인 당신이 자신 삶의 역사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네이디는 이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베이 지역의 자선가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는 로버트 같은 사례에서는 취해야 할 조치가 많다고 설명했다. 네이딘의 팀은 로버트의 어머니가 왜 무력감을 느끼고 로버트의 학대자에게서 맞서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게 했다. 학대자가 평생 로버트의 삶에서 빠지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적 도움을 주었다. 로버트와 어머니가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요가 수업 처방을 내렸다. 또한 수면과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네이디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규모만큼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척 고된 과정이지만 이러한 방식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해 왔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망가지거나 상처 입는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변화할 능력이 있다. 네이디는 그러한 변화를 진료실에서 늘 목격한다. 낙제를 하다가 올바른 진단과 지원을 받은 뒤 우등생이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이딘에게 이 일은 큰 기쁨을 주는 작업인데 우리에게 심오한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진로하면서 목격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잘 치료할 수 있어요.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척 많아요. 네이디는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와 의학계, 즉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지평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이디는 오로지 수십 년 전 자신이 펠로엘토의 교회에 사는 겁먹은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고통에 감사하라. 그 고통 덕분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니.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가 우리의 집중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단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몸에 깊이 새겨져 집중력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더 나은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간미소 배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11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